이 책을 전 세계 친구들에게 바칩니다. 제한장 유토피아를 찾아서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다. 꼬박 하루 가까이 비행한 뒤 연은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잠시 도중하차 중이다. 갑자기 사무실 안에서 입국 심사관이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하는 연을 불러 그는 제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짐을 검사할 때 심사관이 무언가 발견한 듯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디로 가나요? 뭐라고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 저 스웨덴 둘러보러 왔어요. 스웨덴에 예약한 곳은 있나요? 아니요, 비수기에 굳이 예약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여행 중이에요. 다들 적어도 뭘 하고 어디 경로로 다닐지 준비는 해오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내 나라 밖으로 나오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난 즉흥적이고. 연이 장황하게 말하자 그는 심기가 불편한 듯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연의 모국 여성을 전화로 연결해 주었다. 그들의 통화가 끝난 후 그 남성 직원은 그녀와 몇 분 동안 더 이야기하더니 연에게 말했다. 이제 가도 좋아요. 내가 좀 예의 없이 군 행동은 미안하네요. 그리고 너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서 고마워요. 네, 뭐 그렇게 물어볼 게 많을까? 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진열창 안에 상품을 들여다보고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스웨덴으로 가는 탑승구 근처에 마치 동화책 속에나 나올 법한 매력적인 한 무리의 젊은 스웨덴인들이 대기열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모두 특출나게 아름다워서 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순간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마침내 연은 최종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는데 대형 여객기가 아닌 중소형이었고 좌석은 비좁았다.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으로 출발한 때는 저녁이다. 그의 가슴은 아까의 흥분 탓인지 진정되지 않았다. 승무원은 행여나 승객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비행 전 안전수칙에 관해 시범을 보이며 평이한 영어로 설명한다. 연이 졸려서 잠이 들 찰나 한 거무튀튀한 중년의 아랍인이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연은 그를 경계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재킷 속에 있는 지갑을 움켜쥐었다. 그에겐 그 흔한 신용카드도 한 장 없었다. 아랍 남성은 마치 아는 사람처럼 연에게 안심하라는 듯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그를 불편하게 했다. 얼마 후 비행기가 연속적으로 약하게 몇 번 통통거리더니 짙은 안개로 뒤덮인 활주로 위로 착륙해 미끄러지듯 달린다. 이번엔 어떤 입국 심사 직원이 있을까 온갖 상상을 하며 왔으나 허무하게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큰 공항인데도 사람까지 뜸해 휑한 사막에서 회전초만 지나다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연이 소함을 찾는 곳에서 캐러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어마어마한 크기의 짐을 꺼낸다. 등에는 배낭을, 한 손으로는 이제 손짐이 되어버린 대형 소화물 캐리어를 질질 끌면서 문 밖으로 나오는데 앙증맞은 맹꽁이 자물쇠가 양쪽 지퍼에 채워져 있다. 그때 얼마 전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보았던 선남선녀들이 스웨덴어로 명랑하게 떠들어대면서 그의 옆을 지나간다. 밖으로 나온 연은 공항버스에 올랐다. 차량 내부는 띄엄띄엄 야간등만 몇 개 켜져 있어서 차분하면서도 약간 침울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버스 운전사가 묻는다. 140km입니다. 어디로 가요? 스톡홀름 중심부까지. 도착하려면 한 40분 걸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칠흑 같은 바깥에 시선을 둔 채 그는 창문에 비치는 자신을 찬찬히 보는데 노인의 모습을 한사탄이 어두운 입김을 뿜어 유리를 뿌옇게 만드는 착각에 빠졌고 평상시라면 평온함을 느낄 고요함과 짙어가는 어둠이 왠지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쉬지 않고 달리던 공항버스가 마침내 정차했다. 운전사를 쳐다보자 그는 뭘 물을지 안다는 듯이 대답한다. 아직 아니요. 눈치 빠른 운전사 덕분에 연은 굳이 익숙지 않은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었다. 잠시 뒤 도심부에 도착했다. 여기가 시내요. 행운을 빕니다. 당신에게도. 그가 공항 셔틀버스에서 대형짐 가방을 내리는데 얼마나 묵직한지 지면에 부딪히자 쿵 소리가 들린다. 연이 스톡홀름에 도착했을 때는 3월이었다. 약간 바람이 불고 쌀쌀했다. 바람은 인적이 끊긴 빌딩을 휘감으며 무미건조한 사막을 누비듯 돌아다닌다. 다행히 소형 짐 택시가 아닌 평범한 택시는 늦은 밤에도 꽤 보였다. 도보로 숙박소를 찾던 연은 잠깐 망설인다. 왜냐면 이런 도심에서는 유수, 호스텔이 100m 이내 근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로 코앞이라고 생각하니 굳이 택시를 타야 하나 싶었지만 헤맬 수도 있어 택시가 안전하기도 하고 이러든 저러든 손해인 느낌이 들었다. 그는 우레소리가 나는 거대한 검정 캐리어를 끌며 앞으로 나갔다. 지나가는 그를 한 택시 운전사가 힐끗 본다. 여보쇼. 지금 빈 차라 태워드릴 수 있는데 찾고 있는 곳이라도. 프라이드 햄스플란 유수 호스텔요. 좋아. 청년은 운이 좋소. 내가 당신을 단돈 80km 데려다 주지. 저렴한 가격이요. 그러죠. 짐이 너무 많아 불편한 그에겐 단순히 싸냐 비싸냐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게다가 여행 첫날부터 재수없게 헤매고 다니고 싶진 않았다. 호스텔에 들어가자 연은 접수대에서 한 젊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 연에게 원하는 방의 종류를 묻자 그는 합숙 형방, 즉 공동 침실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이유는 단 하나, 가격이 저렴해서다. 지하실에 여러 명이 같은 방에 잘 수 있는 기숙사형 침실은 자리가 다 찼습니다.
현재 3층 2인실만 남아있어요. 알겠어요. 아침 제공 포함해 303호. 560크로노로 이걸로 하죠. 대충 계산해보니 60유로가 날아갔군. 맙소사. 나 자신한테 호사스럽게 한턱을 단단히 내네. 기본적으로 그의 나라 표준시간은 그리니치 평균시, 즉 유럽 시간을 훨씬 앞선다. 오랜 비행기 여행과 시차로 인해 피로가 겹친 데다 스웨덴에 도착한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앞으로 고생문이 훤할까? 아니, 나 자체가 자유를 향해 질주하는 브레이크 없는 시한폭탄인데 뭘 새삼스레. 어차피 더 비싼 바다 위 아프샤프만에 묵을 예정이었으니 뭐 괜찮아. 신나게 살자고. 그의 무모한 여행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연은 호스텔의 탁상용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설정된 언어가 스웨덴어여서 영어나 모국어로 변경하려고 하니 암호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다. 곧 호스텔 여직원에게 근방에 인터넷 카페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후 그녀가 알려준 방향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도중에 그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마주쳤다. 주소가 적힌 종이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평이한 영어로 말하자 멜빵 달린 헐렁한 작업용 바지를 입은 건설 노동자가 감탄한다. 와, 중국인 치고 영어 잘하는걸? 난 중국인이 아니에요. 알았어. 진정하시게, 다혈질 청년. 보다시피 조금만 더 내려가 오른쪽으로 돌면 찾을 수 있어. Take us make it. Thanks so much. 스웨덴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외국어에 천부적 재능을 지닌 여는 능숙하게 그들의 모국어로 답변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여는 20크로노로짜리 빅맥을 먹으며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그나저나 여기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이니까 최소한 이 나라에서 앞으로 살아나갈 유용한 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 짐 없이 홀가분하게 가슴을 펴고 걸으면서 그는 스톡홀름이 한 국가의 수도로서 이곳 여행객을 수용하기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꼈다. 여는 늦은 저녁까지 로벤섬 왕궁인 드로트닝홀름 궁전이 있는 서쪽 지역을 제외한 도시 전체를 다 둘러보았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 숙소로 돌아올 때 문제가 생겼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부득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도를 꺼냈지만 돌아올 길을 찾진 못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등이 삑삑거리며 그의 조급한 마음을 더 조마조마하게 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채 그는 스톡홀름 교회까지 방황하다가 한 스웨덴 남녀와 마주쳤다. 어두워지면 휴대전화기 가 있어도 길을 찾기 어렵다. 다급한 마음에 기차역까지 어떻게 가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Vivet and. 레카 튀어 모르겠네요. 행운을 빌어요.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던 여는 결국 지는 해를 보고 방향을 계산해냈다. 그렇게 기지를 발휘해 방향을 잡고 돌아오던 중 왕립과학 아카데미인 쿵리가 베텐스카프스 아카데미엔과 스톡홀름 공립도서관 스타즈비블리오테켓에 우연히 도착했다. 호기심이 강한 그는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인지 아쉽게도 문이 닫혀 있었다. 그날 저녁 아침에 햄버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여는 호스텔 내 식당에서 푸짐하게 홍두깨살 쇠고기 스테이크로 식사했다. 카운터 뒤의 로비에는 무언가 낯이 익은 장소가 보인다. 맞다. 간이 흡연실, 그가 중간에 경유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보았던 부스였다. 보통 방이나 휴게실 형태나 이건 전화박스 같이 한데 또는 몇 대를 합쳐놓은 모양이다. 마치 감옥의 독방 같고 그 안에 사람은 지하 광산의 카나리아처럼 보였다. 간접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부스 안에서 질식하듯 뻐끔거리는 그들을 보는 일도 유쾌하지는 않다. 라운지에서 그는 먼저 자리한 파란 눈의 스웨덴인 둘을 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은 TV를 보고 있는 육감적인 곡선미를 지닌 옅은 갈색 머리의 소녀고 나머지 한 명은 호리호리한 금발 남성인데 그냥 빈둥대고 있다. 연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다. 몇 가지 의례적인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금세 친해졌다. 루카스, 넌 어디 출신이야? 응흐아, 어디서 왔어? 룰레오. 그럼 너희 고향에서 북극광을 볼 수 있겠네. 북극광인 북쪽 오로라를 확실히 보고 싶으면 아비스코로 올라가야 해. 거기가 스웨덴에서 거의 최복단 마을이거든. 그나저나 너희들 몇 살이야? 스웨덴에서는 나이 물으면 예의에 어긋나. 그들은 연에게 미소를 지었다. 전혀 그렇지 않은걸. 난 17살이야. 저기 저쪽에 있는 여자애 안나는 나랑 동갑이고 루카스라는 청소년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고 연애 앞에 앉아있는 소녀는 뒤돌아 그를 보더니 인사한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연 안나. 나야말로 기쁜걸. 연, 넌 술 마셔? 우리 한잔할래? 루카스가 연에게 제의했다. 알코올. 응, 하지만 너희들은 미성년자잖아. 응, 우리는 16살부터 음주할 수 있어. 담배는 18세부터 피울 수 있는데 18살 이하면 도수 낮은 알코올을 마실 수 있고 18살 이상이면 제한이 없어. 내 말은 집을 뜻해. 아니면 공공장소. 당연히 공공장소지. 연은 미소를 짓는다.
거짓말쟁이 하지만 마셔도 되지 않을까? 여긴 사적 장소인걸. 서로 오랜 시간 대화를 해서인지 그들은 가까워졌고 그는 맥주를 사러 밖으로 나갔다. 여는 오래지 않아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발견하고 외친다. 알 북유럽. 고상한 척하더니 북미가 여기 있잖아. 그는 맥주를 할짝할짝 마시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늦은 밤 맥주가 떨어지자 여는 재차 그 모퉁이 가게로 향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지? 10시밖에 안 됐는데 불은 꺼지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분명 세븐일레븐 간판 맞는데. 아시아에서 세븐일레븐 대부분은 24시간 열려 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서 있는 그곳은 스웨덴이다. 여는 다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호스텔로부터 약 30m를 걸어 그는 한 수척한 흑인 아이가 계산대를 보고 있는 가게에 도착했다. 어서 오세요. 안녕, 무얼 도와드릴까요? 나 에일 맥주 좀 찾고 있는데 가지고 있어? 물론이죠. 안내해 줄게요. 판매 가격이 얼마? 25크로노르예요. 여기 있습니다. 좀 깎아줄 수 없나? 안 돼요. 전 여기 고용원일 뿐이에요. 미안합니다. 알았어. 그나저나 꼬마 너 영어 되게 잘하네. 이거 말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진해도 되겠는걸. 당신은 꼭 제 아빠처럼 말하네요. 이건 당신 일이 아니고 내 문제예요. 좋아, 또 보자고. 안녕히 가세요. 스톡홀름의 질이다. 루카스, 안나와 맥주를 마시며 대화한 후 여는 방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문득 스웨덴의 밤 생활이 어떨까 궁금하다. 그는 샤워가 끝난 후 옷을 벗어놓은 역순대로 차려입고 스웨덴 수도를 둘러보러 나갔다.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도 잊은 채 걷다 보니 저편 바다 건너 배가 눈에 들어왔다. 여는 등 뒤에 묵바람을 즐기며 부두 근처를 거닐다가 하얀 새가 고개를 바닷물 속에 처박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물오리? 아니야, 백조인데 이상해. 그는 가까이 다가가 유심히 살폈다. 웬일인지 백조의 머리는 물속에 처박힌 채 끝내 나올 줄 모른다. 연이 부두 끝부분에 다다를 정도가 되자 그제야 그는 그게 진짜가 아님을 발견한다. 아, 이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백조잖아. 그러다 그는 문득 한밤중에 숙소로부터 꽤 멀리 걸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덧 다시 도심지 한복판의 한 빌딩에 도착했는데 경비원 둘이 지키고 서 있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들은 이를 드러내고 씩 웃었다. 맞춰보시오. 여는 스웨덴어로 대답했다. 나이트클럽. 연의 대답에 그들은 그에게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 보이더니 주변을 살피며 하던 파수를 계속한다. 호스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여는 소변이 마려웠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공원 안 오르막길에 가니 화장실이 있었다. 그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5크로노르 동전을 문이 슬롯에 넣었지만 작동을 안 한다. 한 번 더 시도한 후에도 역시 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그는 간이 화장실 옆에서 그의 물줄기를 뿜었다. 쳇. 생리현상이 고상함을 망치는군. 그런데 연이 노상방뇨를 하자마자 순찰차가 바로 그를 향해 다가왔다. 버성긴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는 고장난 유료 화장실을 가리켰다. 저 유료 화장실이 고장났네요. 환급 가능합니까? 아뇨, 이건 늦은 밤에는 작동 안 합니다. 뭐라고? 날 바보로 만드네. 이후 여는 딱히 특별한 일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냈고 그에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스톡홀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도로 내려가니 한산한 지상과는 달리 땅 밑 늙은 난쟁이 놈의 토굴처럼 사람들로 붐볐다. 스톡홀름 신데렐라. 여는 30크로노르를 주고 투벤을 타고 시센터로 갔다. 비싸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실질 임금을 계산해 요금을 고려해보면 적당하다고 느꼈다. 그는 지하철표 판매 박스 안에 흑인 직원에게 자신이 여행자인데 다음 행선지가 마땅치 않아 서성이고 있다며 어디가 좋은지 물었다. 예민한 여는 벌써 이 선진국 시스템이 자신을 밀어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비참한 심정이 들었다. 이런 빌어먹을 지금 난 정치적 망명자다. 불법 이민자도 아닌 그냥 nen장칠 관광객이나 마찬가지군. 그때 매표소 직원이 대답한다. 난 당신에게 웁살라를 추천합니다. 그곳은 스웨덴에서 단연코 자유롭고 역동적이며 재밌는 도시죠. 내 말 믿어도 돼요. 여는 그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사실 그는 원래 처음부터 살고 싶어 한 여태보리 일명 고텐버그라 불리는 대도시로 가려 했다. 하지만 즉각 계획을 바꾸어 스톡홀름 근처인 웁살라부터 탐색하기로 한다. 상대적으로 실패했을 때 아무래도 가까운 곳이 지출이 적기 때문이다. 여는 철도역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다 한 아름다운 금발 소녀를 조어하게 된다. 그녀는 어디로 갈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연에게 동정을 느끼고 다가왔다.
놀랍게도 처녀는 그가 스웨덴에 처음 온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상냥하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내가 도움이 될 일이라도. 웁살라로 갈 기차를 어디서 탈지 몰라서요. 그나저나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죠? 짐작건대 당신은 경이로운 안테나를 가졌네요. 그의 익살에 그녀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키득거렸다. 당신은 재밌군요. 마음에 들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번 게이트예요. 그 순간 여는 헐렁하게 걸친 스카프가 흘러내림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 자잘한 상태를 신경 쓰기엔 그녀가 너무 멋졌기 때문이다. 그게 그들의 짧은 만남의 끝이었지만 그에게 모국의 여성과 비교해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웁살라에 도착한 후 그는 그제야 그녀를 만나는 도중 목도리를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았다. 아,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멋진 스웨덴인을 만났고 여기 머플러 없이 왔어. 별로 신경 안 써. 여는 기차에 오른 뒤 그의 대형 캐리어를 객실 칸 뒤쪽 구석에 놓고 노부부와 마주하고 앉았다. 연이 스웨덴어 입문서를 읽자 노 신사는 연에게 그의 책을 잠깐 봐도 되냐고 물었고 그는 선뜻 넘겨주었다. 할아버지는 책장을 넘기며 훑어보더니 말했다. NI와 DU에는 큰 차이가 있어. 넌 항상 나이 든 사람에게는 NI라고 말해야 해. 그건 이미 경험하고 있는걸요. 여는 그 노인의 기분을 고려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맞은편에서 의대생 집단이 의학 서적을 펼친 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청년들 중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도 보인다. 인간 햄스트링이란 주제로 한 토론을 본의 아니게 강제로 듣게 된 여는 그들을 장난기 어린 눈으로 보더니 다가갔다. 안 이 굴러가는 바퀴 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햄스터링을 갖고 있어요.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연의 유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당돌함을 넘은 무례한 발언에 어안이 벙벙했다. 맙소사. 나름대로 머리 굴려 수준 높다고 던진 유머가 이렇게 싸늘한 분위기를 만들다니. 웁살라에 도착해 갈 때 여는 웁살라 지도에서 기차역에 가까운 벤드라림 앤 호텔이라는 한 청소년 여관을 발견했다. 그는 아직 낯선 사람들과 같이 묵는 공동생활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전과 달리 1인용 방을 요구했다. 여성 접수원은 1인용 방은 없다고 하며 2인실을 1인실로 사용하라고 권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 중 할인되는 조건을 선택하자 그녀는 그같이 유스 호스텔 싱글에 투숙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이불백에 침대에 덮개를 직접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들이 할인해준다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날 저녁에는 바에 들렀다. 여기 얼음 띄운 스카치 한 잔요. 구어체가 섞인 유창한 영어로 짧게 주문하고 오래전부터 드나들었던 단골집인 양 편안하게 지배인 앞쪽의 높은 의자에 몸을 걸쳤다. 칵테일 바인 그곳에서 술을 홀짝이는데 바텐더가 먼저 몇 마디 이야기를 건넨다. 웁살라는 이상한 곳이에요. 경찰이 술집 주변을 순찰하며 우리에게 잔소리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에 때때로 몇몇 사람이 취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이래요. 설마. 정말이에요. 여기 팁 잔돈은 가지세요. 연이 팁을 주려 하자 지배인은 단칼에 거절했다.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팁을 받지 않아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연의 눈은 대화 중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벽에는 달러를 제외한 각국의 지폐가 붙어 있다. 그는 각각 1달러, 5달러, 그리고 10달러 미화를 지갑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는다. 이건 다 뭐죠? 지배인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묻자 여는 미소를 지었다. 보다시피 미국 달러예요. 기념품으로 간직하세요. 매우 고맙네요. 복 받으실 겁니다. 제2장 동화 속의 나라. 웁살라의 작은 아시들. 한잔한 후 연이 버거킹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어슬렁거리는데 그곳에는 두 명의 소녀가 창가 탁자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같이 앉아도 괜찮겠냐고 제안하자 그녀들은 기꺼이 허락했다. 면식도 없는데 마법처럼 남자와 여자로서가 아닌 진짜 절친한 친구인 양 그들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다. 자, 봐. 우리는 종일 여기서 어슬렁거려 점점 살이 쪄 둥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야. 여는 그들의 몸에 시선을 던졌다. 완벽한 걸. 너희들은 여성스럽게 굴곡졌지. 뚱뚱하지는 않아 굳이 꾸미려 할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이 이제 사춘기고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안 한다고 몸매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정말. 넌 참 다정다감하구나. 방학이야. 웁살라 소녀들이 금방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무얼 말하고 싶은 건데. 난 쉬는 기간에 여기 오긴 했는데 내 남은 인생을 스웨덴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러자 웁살라 소녀들이 동시에 물었다. 스웨덴어 할 수 있어?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제그 칸탈라 스벤스카 라이트 그랜 베트 이올트 소녀들은
키득거린다. 내가 스웨덴어를 제대로 들으려면 줄 잡아도 최소 2년은 귀 기울여 연습해야 해. 그건 맞아. 난 망할 영어를 10년간 꾸준히 들었거든. 귀 기울여 진위를 파악하기보다 말 그대로 그냥 듣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래, 그녀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자면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지만 듣기를 통달하기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 왜냐면 영어에는 정말 많은 구어와 방언이 있거든. 특히 미국은 더하지. 한마디로 영국 영어는 미국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반대는 더 심해. 영어는 한 언어지만 바빌론 이전이 아니라 이후 언어야. 가벼운 대화나 잡담에서 시작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듣기는 블록 쌓기로 따지면 영어의 무게 중심축이라 듣기 완성은 신성 모독이 아니라 신성 불가침이야. 그녀들과의 이야기는 다른 10대들 수준을 훨씬 넘어서 연과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약 1시간 뒤에 그들은 간식을 끝내고 밖으로 나갔다. 베이빌롱은 잊어버려. 하이파이브 하자. 그녀들이 오른팔을 들어 올려 손바닥을 마주치자 연이 분위기를 띄운다. 어이, 하이, 틴 하이텐 그러자 그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양손을 들어 손뼉을 마주쳤다. 그렇게 생기발랄한 소공녀들과 유쾌한 작별을 하며 그는 숙소로 돌아왔다. 그의 방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자정쯤이었다. 연희 방문을 열자 어떤 젊은이들이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침 공교롭게도 한 나이 많은 남성이 복도 반대편에 있는 그의 방에서 나오더니 그들에게 소리쳤다. 까 무슨 소란이냐. 그만 좀 떠들어. 도대체 지금 몇 시야. 응, 부끄러운 줄 알아. 화가 난 그는 방문을 신경질적으로 쾅 하고 닫는다. 의자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있던 그들은 자신들을 훈육하는 나이든 남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술을 마시며 떠들기 시작했다. 연희 근처로 다가가자 그들은 그를 보며 환대한다. 안녕. 일로 와. 맥주 좀 해. 여기 앉을래? 그들은 남녀 각각 2명씩으로 이루어진 혼성 록밴드였다. 소녀들에 대해 얘기하면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한 통통한 여성은 코를 뚫었고 나머지 한 명은 다소 호리호리한 붉은 머리로 예쁘장하게 생겼다. 두 청년은 그냥 평범하며 한 명은 키가 190cm 남짓으로 꽤 컸다. 그들은 모두 사슬을 주렁주렁 단 검은 가죽 덧옷을 입었다. 너희들 록 하는 사람 맞지? 연희 확신에 찬 너조로 물었다.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 밴드는 아직 이름을 날릴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아. 이더러 보이는 검은 머리 소녀는 그를 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찾으러 여기 왔지. 하하 이런 날 꼭 뒤지르네. 잠시 대화의 흐름이 끊기자 그들의 서먹서먹함을 깬 매개체는 맥주였다. 그래서 사실 그들에겐 형식적인 대화 시작 거리가 필요 없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주량을 채우지 못한 채 맥주캔은 텅텅 비었고 연은 그들에게 그가 마신 맥주값으로 100크로노르를 건넸다. 이번에는 내 차례야. 말리지 마. 그들은 연의 돈을 받길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집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밴드 리더가 그들의 방에서 맥주를 꺼냈고 늦은 밤 맥주에 절대까지 마셨다. 그들은 취할수록 점점 솔직함을 넘어 거칠어졌다.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라고 소개한 리더가 연을 보고 능글맞게 웃었다. 너 저기 있는 아스트리드 거기에 넣고 싶지. 하한 연은 올리기 가리키는 빨간 머리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너한테 반했다고. 18살이야. 그가 말하는 도중 아스트리드라 불리는 그녀는 연에게 미소를 지었다. 몇 분 뒤 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다. 연은 옆에 서 있는 아스트리드와 길게 눈을 마주쳤다. 반반한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는 눈빛으로 그가 그녀의 감정에 응하기를 갈구하고 있었다. 둘은 경상처럼 동시에 끌리듯 다가왔고 키스했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서로 엉켰을 때 쾌감의 절정에 달했다. 마치 날아갈 듯 몸이 붕 뜨는 기분이라니. 다른 이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떠드느라 바쁜지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에게 그녀와 키스했다고 말했다. 내가 아스트리드에게 키스했어? 예나트란 이름의 키 큰 사내가 갑자기 표정이 험상궂게 변하더니 연에게 되물었다. 서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건데 왜 예나트는 연을 연이 묻고 있는 방으로 밀쳤다.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접근하면 내 등에 칼을 확 꽂아버린다. 난데없는 무력 행사와 협박에 연은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남았어 싸우려 했지만 타국에 와 있는 처지에 사고를 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여정의 시발점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그는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넌 운이 좋군.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비록 평범한 주먹이지만 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할 수는 있을 터인데
그날 저녁에는 숙소 입구에서 누군가 아기 수레를 훼손한 흔적을 보았다. 수레는 완전히 부서져 조각조각 흩뿌려져 있었다. 근처에 있던 물건 주인으로 보이는 부분은 훌쩍였다. 우리도 왜 저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 날 아침, 아기 수레는 온전한 상태로 되어 있었다. 불가야함을 넘어 기묘하다. 여는 어제와 다른 점원이 서 있는 접수대로 갔다. 웁살라 사람들은 재밌네요. 그런데 행동이 좀 서툴러요. 알잖아요. 공연 배우들이 하는 거. 그리고 그는 다음 여정을 향해 떠났다. 웁살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지만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그가 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진정한 사랑. 여는 고속 여행을 위해 SJAB 기차를 탔다. 그의 좌석 번호는 한 여성 옆으로 할당되어 있었다. 18살 소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한 손에 책을 들고 읽는 중이다. 실례합니다. 옆자리에 혹시 누가 앉나요? 아니요.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백금발의 처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답변한다. 좋을 대로 와. 무슨 이런 포커페이스가 다 있어. 연이 그녀 옆에 앉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스웨덴어가 아닌 영어로 쓰인 소설책을 읽는데 정신없이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지함이 그의 궁금증을 유발했지만 책을 읽는 그녀에게 더 말을 걸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그도 잡힐 영어로 빽빽한 때 묻은 사전을 꺼내 펼쳤다. 연은 그녀에게 계속 신경 쓰지 않으려 하였으나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힐끗 보더니 결국 짓궂은 장난기가 발동했다. 희제이, VA, 제그, 에스카디그. 전혀 모르는 사람의 예기치 않은 발언에 그녀는 부끄러워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고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쳐다보지를 못했다. 그건 어느 모로 보나 그의 변덕스러운 기행이다. 내 스웨덴어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조금도. 다만 뭐요? 당신은 날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중대한 외교적 실수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난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냥 무모하고 몰상식한 놈이죠. 그녀는 그의 말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여는 그런 그녀의 순수함에 사로잡혔는데 매우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몇 시간 뒤에 그녀는 어느 한 조그만 도시에서 내렸다. 역에는 마중 나온 그녀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 안에서는 어느새 그녀의 자리를 차지한 14살 소년이 이어폰을 귀에 낀 채 아이팟 노래를 손가락으로 툭툭 넘기며 듣고 있다. 철그렁, 철커덩, 철그렁, 철커덩. 기차가 철로를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바깥 경치를 바라보며 그는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고 있다. 저 멀리 소나무같이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나무들로 듬성듬성 이루어진 숲지대가 보인다. 마침 그 숲이 전망을 방해하지 않고 주변과 어우러져 탁 트인 바깥에서 시선을 뗄 줄 모르게 했다. 게다가 전 세계 철도 대부분이 그러하듯 도시가 아닌 곳을 주로 들어하다 보니 경치는 더 환상적이다. 옛날 책에나 나올 법한 말에 발굽에 말굽새를 대어 붙이는 편자공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데 날씨가 아직 쌀쌀한지 마른 전용 담요까지 등에 덮은 상태다. 오래지 않아 사람이 꽤 사는 듯한 마을이 보이기 시작한다. 유럽인은 각양각색의 초를 좋아해 로맨틱한 촛불을 밝힌 저녁 식사라든지 파티 등을 즐긴다. 초에 불이 켜지면 곳곳이 따뜻한 색깔로 불타오르고 그들의 장소를 아늑하고 평온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는 쇼핑에 도착했다. 저녁 9시를 넘긴 어두컴컴한 시각이라 기차역은 사람의 발길이 뜸했다. 그나마 몇몇 보이는 사람은 휴대전화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 그는 택시를 타기로 했다. 왜냐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청소년 여관까지 걸어가는 행동은 분별 없는 모험이기 때문이다. 택시 승차장까지 걸어가면서 여는 2명의 인상 사나운 모국인 남성을 우연히 보았다. 그들의 첫인상은 단순히 험악함을 넘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안 좋았으나 그는 곧 편견을 떨치려 노력한다. 연, 그건 같은 민족인 너한테도 마찬가지 아냐? 여는 여행 안내 책자를 훑어보고 연쇼핑의 한 호스텔을 찾았다. 그러더니 이내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는다. 어디 가십니까? 청소년 여관요. 연쇼핑에는 청소년 숙박소가 2곳 있는데 그중 어디로 갈까요? 택시 운전사가 후사경을 통해 그를 보며 말했다. 가장 가까운 곳이요. 연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택시미터의 요금을 내심 불안한 듯 뚫어지게 바라보는 가운데 택시는 어느덧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10분 정도 달린 후 그들은 어떤 외진 곳에 있는 판잣집 같은 곳에 도착했다. 물결 무늬의 철제 지붕의 컨테이너 벽으로 이루어진 가로로 길쭉한 건물이다. 그곳 창문 너머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여는 잠시 택시에서 내려 그곳으로 접근했다. 창유리를 통해 보니 투숙객은 맥주잔을 손에 들고 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이내 한 남자가 나왔다. 여기 숙박 가능합니까?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자리가 다 차서 오늘은 여행객을 더 받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연은 택시에 다시 타며 운전사에게 말했다. 다음요. 이번에 그들은 호수 옆에 있는 한 모텔 앞에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여깁니다. 연은 택시에서 내려 바로 앞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접수대 직원에게 빈 방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번에는 다행히 빈 방이 있다. 그는 택시 운전사에게 요금을 내고 자동차 뒷칸에 짐을 두는 곳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내렸다. 접수대에는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얼마나 여기 묵으실 예정이에요? 이틀이요. 700크로노르입니다. 택 S 미키 수지 맞는 장사인데 환율로 계산해보니 매우 싸다. 하나 직업이 없고 4,000유로 남짓 정도가 전 재산인 연에겐 역시나 부담이다. 그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인상 더러운 모국인들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스웨덴에서 살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는 즉각 스웨덴 화폐를 접수대에 올려놓았다. 밤은 여행객에게 하루 고단함의 끝이다. 흡연자였던 연은 한 모금의 담배 때문에 수고스럽게 노곤한 몸을 이끌고 모텔 밖으로 나와야 했다. 담배 연기를 허공에 뿜어내며 불과 며칠 전과 다른 나라에 왔다는 현실을 만끽한다. 다 피우고 계산대를 지나가는데 아까 접수했던 중년 여성의 이미지가 그의 모친과 겹쳤다.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인다. 엄마. 연은 그의 입술을 그녀의 볼에 살포시 대었다. 엄마, 무척 보고 싶어요. 그러자 그녀는 예측지 못한 그의 행동에 화들짝 놀라 한마디도 못한 채 돌처럼 굳어버렸다. 미안해요. 순간 어린아이가 된 연은 모텔룸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일출로 유리창에서 스며나온 눈부신 햇살이 그의 눈꺼풀에 앉아 간지럽힌다. 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나른해지기 쉬운 아침이다. 모텔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그는 거추장스러운 짐을 놔둔 채 홀가분하게 밖으로 나갔다. 연쇼핑은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베턴 호수의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아침 내내 시야를 가렸던 안개가 걷히며 주변 수 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던 거대한 호수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개간지와 수목을 번갈아 통과하며 여는 인구가 밀집한 시내 방향으로 호수가를 따라 걸었다. 호수까지는 모텔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정도 되는데 조깅할 수 있는 길이 호수가를 따라 나 있다. 그가 있는 연쇼핑 교회에서 도심 중심부까지는 7km 남짓 되었다. 여는 길이 난 흔적을 쫓아가다 레게풍의 키 작은 황갈색 머리와 키 큰 금발 소년을 만났는데 길거리 농구 코트에서 1대1을 하고 있었다. 기분도 전환할 겸 농구를 좋아하는 여는 즉석에서 그들과 함께했다. 흥미롭게도 농구태의 망은 할렘 지대에 그것처럼 쇠로 되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자유투 라인 근처에서 야투를 성공시켰다. 자신감에 가득 찬 연이 연속으로 골에 성공하며 상대에게 뽐낸다. 이 정도 높이면 충분히 덩크할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는 그동안 농구를 안 한 지 꽤 되어 한 번에 성공하기는 무리로 보였다. 그런데 여는 한술 더 떠 공을 드리블하며 달리더니 자유투 라인 근처에서 뛰어오르지 않는가. 이런. 공은 농구 쇠퇴를 쳤고 순간 그의 오른쪽 중지가 네트 강철 사슬로 인해 심하게 찢겼다. 그건 찰과상 정도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손가락 살덩이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툭 뜯겨나갔고 그 깊이 베인 상처 틈새에서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스웨덴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종의 전조였다. 그 다음 해 그의 모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상처는 오래지 않아 아물었고 반면에 두 번째 상처는 영구적으로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 여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다른 한 손으로 부여잡고 있다. 그러자 소년들은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많이 안 다쳐서. 그는 하나도 안 아픈 척하며 미소를 띤 채 어깨를 으쓱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짓는다. 그런 그의 행동에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다소 누그러졌다. 키 작고 머리 따은 소년이 그에게 이를 드러내며 시 굳는다. 나 내가 마이클 조던처럼 덩크하려는 사진 찍었어. 여는 무한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좀 보자. 그는 사진을 보았다. 놀랍다. 그 스웨덴인이 즉석에서 찍은 사진은 너무나 훌륭해서 도저히 그가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뛰어올라 공중에 떠있는 그가 멋들어지게 막 슬램 덩크를 하려고 하는 찰나를 찍었다. 매우 힘차 보여 금방이라도 덩크를 성공시킬 자세다. 연애 불에 타는 듯한 새빨갛고 화려한 재킷이 남성적인 동작을 중성적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그 빨간색 덧수옷은 예술적인 사진을 완성하는데 일조하였다. 확신을 가지고 프로가 찍은 사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나의 멋진 장면을 놓치지 않고 찍어준 데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네.
그러자 레게 소녀는 웃으며 그에게 사진을 보관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연은 선뜻 승낙했다. 고맙고 즐거웠어. 야말로 즐거웠어. 다음 휴가 때 여기 다시 돌아와. 연 물론 당연하지. 그들을 뒤로하고 손가락에 반창고 하나 붙이지 않은 채 연은 뱉은 호수 옆길을 따라 걷는다. 그는 파상풍의 위험이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광대한 호수를 감상하며 가는 도중 이따금 호숫가 길을 걷는 사람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웃음의 희재이 무뚝뚝해 보인다고 소문난 낯선 이국 땅. 스웨덴의 그곳은 모국보다 더 살가웠다. 얼마나 호수를 따라 걸었을까? 한 폭의 그림 같은 호수는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리는데 근처에서 조깅하는 사람들과 매우 잘 어울린다. 모텔에서 도시 중심부까지 약 1시간 정도 걸었다. 혹시라도 지난밤에 보았던 모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시아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도착하자마자 여는 마을 번화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점점 반경을 넓히다 보니 어느새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이르렀는데 차를 타고 누군가 지나간다. 맙소사, 검은 머리다. 하지만 어제 본 사람이 아님을 그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기에 여는 인근을 꼼꼼히 살폈으나 결국 만나진 못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어느 금발 소녀가 혼자 그의 정면에 서 있었는데 친절하게 그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여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묻는다. 일행 있어요? 네. 당신은 일행이 없네요. 혼자? 네, 보다시피. 커피숍에서 나온 여는 시내에서 북유럽의 태양을 만끽하며 카페라떼를 홀짝거린다. 커피를 음미하면서 헛수고가 된 일을 마음에서 털어내는 중이다. 음료를 다 마신 그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한다. 순간 밋밋한 책을 뚫고 나올 정도로 생생한 기운이 가득 퍼진다. 사랑의 여명 이 결국 그에게도 밝아오는구나. 2명의 스웨덴 소녀가 연에게 다가온다. 그중 발랄한 18세 소녀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의 심장은 처음 느껴보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을 마력적으로 사로잡은 소녀는 태양에 반사되어 빛나는 고전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찰랑거리는 금발 머리에 설화석고 같은 피부를 지녔는데 그 모습에 여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감정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잠재한 파동의 바다에서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는 중이다. 그래. 여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도와줄까요? 그녀가 친절히 먼저 말을 걸었다. 아, 듣기 좋은 매력적인 목소리다. 난 그냥 생각 없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그러더니 그들의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왜냐면 더 대화를 이끌어 나갈 주제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서먹서먹함을 깨고자 연이 손을 내밀었고 그녀들은 기꺼이 그와 악수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전 엠마라고 해요. 옆에 제 친구는 크리스티나예요. 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연. 라틴어식 영어로는 로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연은 그 운명의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당신 손이 좀 차갑네요. 정말요? 그래도 그렇게 냉혈한은 아니에요. 그녀는 호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기지 있게 대답했다. 그가 그녀에게 홀딱 빠진 건 운명이었다. 눈치 빠른 그녀의 친구는 집에 가야 한다며 홀로 떠났고 둘만 남았다. 뭐라도 마실까요? 엠마가 묻는다. 네, 영광입니다. 그녀는 그를 인근 카페로 데리고 가 시럽과 생크림을 얹은 딸기 밀크 쉐이크를 주문하였고 그도 같은 걸로 했다. 두 선남선녀는 카페 밖에서 얼굴을 맞대고 꽤 오랫동안 대화했다. 사실 그들은 이야기보다도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둘 사이에 흐르는 짜릿한 교감을 즐기는 중이다. 날이 어둑해지고 작별의 때가 다가오자 서로의 눈은 벌써 아쉬움으로 가득 찼다. 아, 시간이 다 됐네. 다음에 우리가 데이트할 때 내 특별한 요리법이 유용하게 쓰일지도. 엠마가 집에 돌아가야 함을 넌지시 비쳤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저녁을 해준다면 그건 신의 음식이야. 당신이 키스한다면 그건 불로 장생약이고. 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그의 입술을 그녀의 육감적인 입술에 천천히 포갠다. 순간 온 우주의 시간이 정지된 듯이 황홀하다. 키스 후 그들은 자신들의 돌발 행동에 화들짝 놀라서 잠시 처음의 어색한 분위기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 온 진짜 목적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의 조력자가 되고 싶어요. 엠마가 그를 놓치지 않고 싶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고마워요, 엠마. 난 그냥 같이 동거할 여자를 찾고 있어요. 반려자요. 상황이 갑자기 난처해서 엠마는 잠시 대답할 수 없는 듯 보였다.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미안해요. 연도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문제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찾아봐도 없다면 당신은 내가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어떤 곳이라도 함께 해줄 수 있어요. 글쎄요. 그건 그때 가봐야죠. 시무룩해지는 연은 보며 엠마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적인 웃음을 짓는다. 당신 삐치지 않았죠? 아니, 그럴 리가. 내 사랑, 난 운명을 믿어요. 만약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래요.
엠마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지만 매우 현명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연에게 그녀는 모든 스웨덴인 중에서 단연코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가 원했다면 당장 그녀와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었다.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그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남자란 때때로 철없는 아이같이 경솔하고 여성과의 하룻밤 잠자리를 무슨 훈장인 듯 여길 때도 있지만 그게 육체적 관계를 가진 모든 여성을 소중히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남자는 짧은 성적 만남을 가진 여자를 잊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그런데도 이저로 한 기회의 끈을 스스로 잘라버린 여는 그 처녀의 좋은 짝이 될 상황이 아님을 스스로 깨달았나 보다. 사랑의 실타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소원할지라도 또 다른 우리로 어디에나 있다오. 비록 우리가 떨어져 갈라져도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다오.